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커피가 15세기 예멘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왜 예멘이었냐 이런 문자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궁금해요. 왜 하필 예멘이었을까요? 예, 아라비아 반도가 넓은데 네. 왜 예멘일까? 뭐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멘 하면 뭐 내전, 난민 뭐 이런 부정적인 아픈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보통인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예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멘을 라틴어로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불렀거든요. 뜻이 행복한 아라비아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예로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남쪽 코너인 이 예멘 지역만이 유일하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사막이 대부분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녹색지대였거든요. 사막이 아니라 산악지대가 많고 강수량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고대로부터 관계시설을 갖춘 그 계단식 농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예멘이었고 유럽인들이 행복한 아라비아라고 그래서 불렀던 거죠. 뭐 기후도 커피 재배에 적합할 정도로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한 정말 푸른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그래서 예멘이에요. 근데 예멘은 날씨가 매우 더운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뜨거운 음료가 유행했을까요? 그렇죠. 더운 지역인데 뜨거운 음료가 유행한 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정답은 커피의 효능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밤에 잠을 쫓아주는 효능이 커피의 유행을 가져왔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수피 교도라고 하는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효능이었는데요. 그런데 커피는 수피 교도들이 발견하자마자 곧이어서 다른 이슬람 문명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이제 메이카를 지나 이집트로, 또 북동쪽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뭐 시리아 등을 지나서 튀르키예에서 유행을 하고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뭐 이란, 그리고 인도까지 퍼지죠. 이런 지역 이슬람들은 밤샘 기도하는 무관했거든요. 커피가 지닌 무엇인가 다른 효능이 이들 지역에서의 커피 유행을 가져왔던 겁니다. 대체 어떤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기에 그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커피가 유행했던 걸까요? 네, 16세기에 이슬람권에 알려진 커피의 효능으로 첫째는 소화를 돕고 두통을 완화시키는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의약품이었던 겁니다. 네. 특히 소화불량이나 두통은 가장 흔한 질병인데 이런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커피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었죠. 초창기에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 중에 집중력을 필요로 했던 그 지식인, 특히 그 문화예술인이나 작가가 많았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장소인 커피하우스가 가진 사회적 교류 기능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함께 정치를 논하고 뭐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커피만이 줄 수 있는 효능 때문에 이제 커피가 이슬람권에서 처음부터 크게 유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유행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골목마다 건물마다 카페가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이 커피하우스 문화가 요즘과 정말 매우 비슷했는데요. 메카의 커피하우스가 생긴 것이 1500년쯤이었고요. 이후에 이집트의 카이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등 이제 대도시에는 커피하우스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기록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의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등장한 것이 1554년인데 불과 2, 3년 사이에 커피하우스가 600개 이상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도시의 인구가 50만 내지 60만 명이었거든요. 네. 대체로 시민 800명 내지 900명당 하나의 커피하우스가 있었던 셈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인구 500명당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의 한 절반 정도 인구 비례로 그 정도보다 더 많은 카페가 있었던 셈이죠.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인구 비례로 커피하우스가 더 많았던 거니까 대단한 거죠.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커피하우스의 도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커피하우스를 표현한 것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카페와 정말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장소일까요?
우리아트 카페는 커피 마시고 잠시 뭐 쉬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는 곳이죠. 네네, 비슷하죠. 당시 튀르키예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커피 하우스에 대해 사람들이 놀고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그걸 표현했거든요. 네. 정말 놀고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커피 하우스가 처음부터 이슬람권에서 크게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하우스가 유행한 이유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커피 하우스를 많이 찾았을까요? 일단 가격이 저렴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뭐 비싸면 못 가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아무리 좋아해도 네. 비싸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피를 생산하던 예멘이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싼 가격에 가져다가 소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보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에서는 커피 가격이 그래서 쌌습니다. 유럽에서 커피가 대중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커피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어떤 제한 같은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다거나 네네. 뭐 여성은 들어갈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거요. 네, 뭐 이슬람 하면 또 그런 차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죠. 이슬람 사회가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에 비해 차별이 더 큰 문화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면서 특히 전쟁을 반복하면서 이제 차별의 문화가 생기고 확대되어 온 건데요. 16세기, 17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제한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선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었습니다. 뭐 유럽의 그 봉건 계급 사회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문화였거든요. 컨스탄티노플의 커피 하우스 출입에는 남녀 구분이나 차별 또한 당시 없었습니다. 여성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여성들의 출입이 자유로웠는데요. 특히 밤에 커피 하우스에 간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집을 나설 수 있어서 커피 하우스에는 특히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이슬람 사회의 여성 차별 문화는 이제 근대 이후 사회가 만들어낸 악습이지 근대 이전에는 여성 차별이 유럽 기독교 사회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게 많은 역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유럽의 경우 초기에 여성의 카페 출입이 꽤 많은 도시, 꽤 많은 나라에서 어려웠던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슬람권의 여성들의 신분 제한 이런 것들이 적었다는 게 흥미로운 얘기죠. 생각보다 요즘 우리나라 카페와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 비슷한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컨대 집에서 손님을 맞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커피하우스가 아주 좋은 접대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커피하우스에서 공부를 한 것도 요즘 우리나라 카페와 좀 비슷한 점인데요. 공부하는 방식은 물론 달랐죠. 우리나라 요즘 카페에서는 뭐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컨스탄티노플의 커피하우스에서는 유명한 지식인들의 연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듣거나 또 토론을 하면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메크텝-이 이르판이라고 불렀는데요. 뜻이 교양인들의 학교입니다. 졸업장을 주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졸업장 받으려고 억지로 가야 하는 요즘 우리나라 학교와는 다르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학교였죠. 사람들이 웃으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뭐 그런 학교였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학교 앞 카페를 더 좋아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학교도 옛날 오스만 제국의 카페처럼 출입이 쉽고 차별이 없고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커피하우스가 유행을 하던 오스만 제국에서 커피를 탄압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네. 있거든요. 모든 역사책에 나오죠. 이슬람권에서 무자비하게 커피를 탄압했다. 오스만 제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특히 커피를 탄압하고 카페를 억압했다. 뭐 이런 주장이 서양인들이 쓴 대부분의 커피책에 나옵니다. 뭐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럼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책에 써 있는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게 커피를 탄압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고 과장입니다.
물론 커피나 커피 하우스에 대한 비판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죠. 뭐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커피를 마시면 성적 기능이 저하된다. 뭐 커피를 마시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커피를 마시면 치아가 나빠진다. 뭐 커피를 마시면 이런저런 암에 걸린다. 뭐 카페인에 중독되면 약도 없다. 뭐 이런 비판이 역사적으로 끊인 적이 없습니다. 뭐 카페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이게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 악이다. 카페는 불평 세력들이 모여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곳이다. 카페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곳이다. 뭐 카페는 쉽게 돈을 벌려는 헛꿈 꾸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다. 뭐 옛날부터 최근까지 이런 비슷한 비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오스만 제국의 카페에서도 당연히 정치 토론이나 뭐 종교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당연히 당시 정치 지도자나 뭐 종교 지도자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면 이런 커피 하우스에서 들었던 얘기를 정부의 정치 지도자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커피 하우스를 비판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뭐 그랬던 거죠. 예, 당시 커피 하우스를 비판했던 기록들이 실제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이런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는 종교 지도자와 의사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면 이슬람 성전이 모스크를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커피하우스를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나았다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싫은 이야기죠. 그래서 커피를 추방해야 한다, 커피하우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뭐 의사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아프고 뭐 머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돈을 내고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커피라는 음료를 마시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누가 커피 마시고 배 아픈 것이 나았다, 뭐 그런 소문이 퍼지면 너나 없이 따라하죠.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네. 의사들도 앞장서서 커피는 몸에 나쁘다, 커피는 뭐 독이다 등등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술탄이나 정치 지도자의 주변 인물 누군가 이런 주장을 하면 이제 귀가 얇은 지도자는 뭐 커피 소비를 억제한다든지 커피 하우스의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저런 조치를 뭐 취하기도 하죠. 이 동서고금 모든 나라에서 늘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쓴 커피 역사책에 보면 커피를 탄압한 정말 악마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커피 탄압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던지 뭐 크게 과장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무식하고 잔인한 이슬람 사람들이 탄압해서 없애려 했던 커피를 지혜롭고 합리적인 우리 유럽인들이 보호해서 살아남게 했다. 하마터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커피를 야만적인 이슬람 세계에서 구한 것은 유럽의 기독교인들이었다. 특히 유럽인들을 괴롭혀온 오스만 제국의 포악한 지도자들로부터 커피를 지켜낸 것은 유럽 기독교인들이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커피 탄압 이야기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면요. 1511년에 메이카를 지배하던 카이르 베이라는 지역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커피하우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제 커피 마시는 걸 금지했다. 이유는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 커피하우스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풍기문란 행위가 있다. 커피를 의약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커피하우스에서 정치 불만을 토론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카에서는 커피하우스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크게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카이로에 있던 술탄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카이르 베이라는 그 지역 통치자와 그 형제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커피를 탄압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커피를 탄압한 카이르 베이도 커피를 탄압했다고 지역 지도자를 무참하게 죽인 술탄도 모두 무식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1934년에 독일의 작가 에두아르드 야콥이 쓴 커피 역사책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인 야콥이 지어낸 얘기죠. 네. 왜냐하면 커피를 탄압해서 1511년에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 실존 인물 카이르 베이는 1517년에 메이카를 점령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에 의해 이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되었거든요. 이어서 1522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브리타니카 사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카이르 베이가 커피를 탄압하다가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의 무식이나 이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지어낸 얘기죠. 이 외에도 커피 탄압과 관련된 얘기가 많던데요. 네, 뭐 역시 모든 커피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 더 소개하면요.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었었고 술탄의 바로 아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메흐메드 쿠프릴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서양인들이 커피 역사책에서 묘사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술탄 아무라드 4세 시대의 재상이었던 쿠프릴리가 칸디아와의 전쟁 중에 반정부 선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도시의 커피하우스를 폐쇄시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매질로 다스렸으며 또 반복해서 커피를 마시다 걸리면 가죽 포대에 넣어서 그 보스포루스 그 바다에 던져버렸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뭐 이것 역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쿠프릴리는 아무라드 4세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궁중의 마을 관리인이었거든요. 아직 출세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이 쿠프릴리는 칸디아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0년쯤 지난 1656년에 수상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구 썼던 겁니다. 네. 이 튀르키예 역사책에 보면 이 쿠프릴리라는 사람은 당시 4살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된 메흐메트 4세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의 안정을 가져온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파질 쿠프릴리가 재상을 이어받아서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 다음 수상이었던 카파 무스타파 파샤, 이 쿠프릴리의 사위인데요. 이 사람은 1683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공격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그래서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엔나 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쿠프릴리 가문에서 6명의 재상을 배출을 했고 이 모두 유럽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쿠프릴리입니다. 네. 뭐 그런 게 유럽 지식인들이 쿠프릴리를 커피를 탄압한 잔인한 인물로 묘사한 배경입니다. 뭐 저희 대학원 제자 중에 튀르키예 학생들이 여럿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모두 쿠프릴리를 훌륭한 인물이다. 쿠프릴리의 커피 탄압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쿠프릴리가 17세기 후반에 커피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는 얘기는 또한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왜요? 커피인들에게는 상식인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커피가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1683년에 쿠프릴리의 사위가 지휘하는 그 오스만 제국 군대가 시작한 비엔나 전투에서 결국은 오스만 군대가 패배해서 철수를 하죠. 이 오스만 군대가 철수를 하면서 남긴 전리품 중에 이상하고 굉장히 낯선 곡물이 있어서 이를 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커피라는 것을 근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콜시츠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공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공로로 무엇을 줄까 했더니 바로 이 곡물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얘기해서 받은 게 커피콩입니다. 네. 그래서 비엔나 최초의 커피하우스 블루보틀을 세워서 비엔나를 커피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블루보틀이라는 카페가 이때 생겼다는 얘기죠.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해외 원정에도 가져간 보급품이었던 커피를 비슷한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 탄압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같은 커피 책에 등장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나 봐요. 뭐 생각보다는 빠르게 커피는 서양 음료라는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 교황도 등장을 합니다. 카톨릭 교황이요? 네네. 이게 바로 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주어서 커피를 공인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클레멘스 8세에게 이 사탄의 음료인 커피를 마실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당시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없는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려고 교황이 직접 커피를 가져오라고 해서 마셔봤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좋은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커피에 세례를 줬다. 그래서 커피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전파되었다. 뭐 그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클레멘스 8세는 1605년에 타계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 커피를 공인했다는 얘기죠. 커피를 마신 최초의 유럽인이 클레멘스 8세라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무식한 이슬람 세계에서 핍박을 받은 커피에게 교황께서 세례를 주어서 이제 공인함으로써 커피를 기독교 음료로 만들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생긴 기독교를 서양의 공인 종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커피 쪽에 적용된 겁니다. 커피는 서양의 음료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인들이 역사 왜곡을 많이 했네요. 시도했네요.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동양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서양의 음료로 만들기 위한 서양인들의 노력은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 커피 나무를 예멘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심은 것도, 그래서 커피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용감하고 지혜로운 서양인들이 희생적인 정신 덕분이었다. 희생적인 행동 덕분이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서양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피나무의 전파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사실 커피 역사책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양인들은 대부분 멋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데 동양인들은 대부분 무식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폭력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